어머니의 연금카드, 시어머니의 연금카드는 줄곧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용돈을 드렸다. 어제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왔다. 시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봉양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형수님,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 아들인 제가 효도해야지요.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은행으로 가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카드를 재발급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돈은? 카드에 왜 돈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시치미를 뗐다. 무슨 돈 말이야? 시치미 떼지 마. 우리 엄마 매달 연금 300만 원씩 나오잖아. 카드에 적어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지. 나는 냉소했다. 그럼 어머님 몇 년 동안 병원비랑 생활비는 누가 냈는지 어머님께 여쭤보지. 그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을 이었다. 장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계산해 줄까? 시동생은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내까지 데리고서 즈오. 현관문이 거대한 힘에 밀려 열리며 벽에 세게 부딪혔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태연하게 창가의 스킨답서스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물방울이 싱그러운 잎사귀를 따라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시동생 이민규는 분노한 수사자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늘 기에 눌려있던 아내가 애써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박서연, 이 속이 시커먼 여자. 우리 엄마 돈 어디다 빼돌렸어. 이민규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우렁찼고 치민의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티슈로 우아하게 손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떼쓰는 아이를 보는 듯한 평온한 눈빛으로. 무슨 돈? 아직도 시치미를 떼? 어제 나한테 준 엄마 연금 카드 말이야. 안에 돈이 10원 한 장 없었어. 1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이자까지 합치면 못해도 수억 원은 될 텐데 그거 다 내 친정에 갖다 바쳤지. 그는 점점 더 흥분하며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해댔고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다. 형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건 시어머님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써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이민규를 옅게 쳐다봤다. 수억 원? 이민규 씨, 참 꿈도 크네. 나는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이민규의 의심스러운 시선 아래 자물쇠로 잠긴 캐비닛에서 두꺼운 장부 3건을 꺼냈다. 지혜. 나는 장부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먼지가 훅 일어났다. 네가 원하는 장부 여기 다 있어. 10년치 하루도 빠짐없이. 이민규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맨 위 장부를 집어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점차 잿빛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장부는 평범한 회계 장부였지만 모든 기록은 명확했다. 뒤에는 클립으로 해당 영수증이나 청구서가 붙어 있었다. 2014년 3월 5일 어머님 감기 동네 병원 진료 약값 포함 125, 600권 2015년 8월 19일 홍삼 진액 2박스 구매 건강식품비 398, 0원 2016년 11월 2일 댁에 낡은 보일러 교체 어머님 안전한 목욕을 위함 비용이 800, 0원 2018년 6월 어머님 급성 협심증으로 응급실 후 일주일 입원비 및 진료비 총 18, 543, 0원 한 줄 한 줄, 한 건 한 건 몇천 원짜리 접수비부터 수천만 원의 입원비까지 몇만 원짜리 생활용품부터 몇십만 원짜리 보양식까지 어머님 방의 창문을 더 따뜻한 이중창으로 교체한 것부터 더 부드러운 패딩 조끼를 사들인 것까지 모든 지출에는 날짜와 용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민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얼굴은 더욱 굳어갔다. 옆에서 소리치던 그의 아내도 다가와 들여다보더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계산기를 들고 그들 앞에서 한 페이지씩 합계를 냈다. 10년. 우리가 따로 용돈 드리고 사들인 옷이나 과일, 명절 용돈은 빼고 장부에 기록된 큰 지출만 합쳐서 총 2억 3,670만 원이야. 나는 계산기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그 위의 숫자는 선명하고 차가웠다. 어머님 연금 몇 년 전엔 월 200만 원대였고 최근에야 300만 원으로 올랐어. 10년 총수입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드린 용돈 5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으로 이 2억이 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 3년 전부터는 어머님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 매년 모자라는 부분은 나랑 준호 씨가 메꿨다고. 여기엔 우리가 보탠 몇천만 원은 기록도 안 했어. 말도 안 돼. 네가 조작한 거야. 이 영수증들 다 가짜야. 이민규는 마침내 무너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장부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으려 했다. 감히.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동시에 내 핸드폰을 들어올렸다. 화면에는 동영상 녹화 인터페이스가 선명했다. 이건 다 복사본이야. 원본이랑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병원비 납부 기록은 전부 따로 보관하고 있어. 네가 지금 물건 부수고 장부 찢는 모습 이미 다 녹화했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에 재물손괴죄로.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그의 마음에 밝혔다. 이민규의 움직임이 굳었다. 그는 장부를 든 채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끼익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김정숙 여사님이 잠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계셨다. 밖에 소란에 잠이 깨신 듯했다. 그분은 난장판이 된 거실과 흉측한 얼굴을 한 아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두꺼운 장부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민규를 깊이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다친 그런 철저한 실망감.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돌아서 방문을 닫았다. 그 가벼운 문 닫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이민규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꺼졌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이민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의 아내가 옷소매를 끌며 속삭였다. 여보, 일단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이민규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대로 패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고 내게 따졌다. 좋아. 네가 그 돈을 썼다고 치자.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내가 불효자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는 다시 억지를 부리며 책임을 내게 떠넘겼다. 그 뻔뻔한 모습을 보자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사라졌다. 나는 서재로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나는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그것은 출력된 통화 기록과 수북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였다. 말해줘. 3년 전 어머님 입원했을 때 내가 너한테 전화 7통을 했어. 한 통도 안 받더군. 8번째에 겨우 받더니 상황을 듣고는 지방에 여행 와서 신호가 안 좋다며 끊었지. 그런데 내 카카오 스토리에는 그날 밤 시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 나는 또 다른 카톡 캡처를 집어들었다. 재작년 어머님 실비 보험이라도 들어서 부담 좀 덜 자고 상의했지. 내가 계획안을 보내면서 비용 절반을 부담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 이게 내 대답이야. 나는 핸드폰 화면을 그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의 답장이 선명했다. 이민규, 형수님, 어머니는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지 나랑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두 사람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작년 어머님 칠순 때 집에 오냐고 물었더니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결과는? 넌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로 아내랑 제주도에 가서 보름 동안 놀다 왔잖아.
모든 증거는 따귀처럼 이민규의 뺨을 후려쳤다. 그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붉어지고 다시 자줏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다시 세차게 열렸다. 김정숙 여사님은 문틀을 잡고 서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분은 이민규를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너, 이 불효 막심한 것.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의 몸이 휘청하며 바닥으로 쓰러지려 했다. 어머님, 나와 남편 이준호가 그는 방금 장을 보고 들어와 이 험악한 상황을 목격했다. 동시에 달려가 양쪽에서 그분을 부축했다. 나는 즉시 거실 수납장에서 전자 혈압계를 꺼내 혈압을 쟀다. 최고 180, 최저 110.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둘러 미지근한 물과 혈압약을 가져와 드시게 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이민규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들통난 후의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가 마침내 보다 못해 체면이 서지 않는 듯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됐어요, 여보. 어머님 돌아가시는 꼴 보고 싶어요? 당장 나랑 가요. 안 가. 이민규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서연, 더 이해하지 마. 이 돈, 당신이 엄마랑 짜고 나를 속이려고 만든 걸 수도 있어. 법원에 고소할 거야.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나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잘 앉혀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린 뒤에야 돌아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좋아, 얼마든지 고소해. 내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에는 경멸과 도전이 가득했다. 법원에서 소장 오기만 기다릴게. 그때가 되면 20년치 모든 증거랑 방금 내가 한 말 녹음 파일까지 전부 판사님께 제출할 테니까. 이민규 씨가 얼마나 효심 지극한 아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지. 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나의 평정심이 마침내 이민규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의 아내도 겁에 질려 그를 질질 끌다시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시동생 부부가 허둥지둥 떠난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담요를 여며드리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드렸다. 그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한참 후에야 그분이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를 고생시켰구나. 그분의 손은 뜨거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마주잡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드리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 10년 저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진심이었다. 이준호와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홀로 남매를 키우셨다. 그 고생을 알기에 이 집에 시집온 이상 남편과 함께 어머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젖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서연아, 사실 민규가 요즘 저렇게 이상하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이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된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야. 재건축?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돌았지만 진전이 없어 다들 잊고 있었다. 제가 이웃분들께 여쭤보니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곧 공식 발표가 날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 집 평수랑 조합원 자격을 따져보면 아마 아파트 세 채는 받을 수 있을 게다. 아파트 세 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에서 아파트 세 채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가치는 최소 20억 원을 넘을 것이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민규가 갑자기 효심이 폭발해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울고불고 연금 카드까지 뺏으려 했던 이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그의 눈물과 효도는 20억 원짜리 재건축 보상금을 향한 값싼 연기였을 뿐이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 못된 것. 결국 아파트 때문에 저러는 거였어.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슴을 치셨다. 서연아, 걱정 마라. 저 아이에게는 단 한 채도 주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 누가 나를 돌봤는지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겨져 있다. 이 세 채의 아파트와 내 남은 재산은 모두 너희 부부에게 남겨줄 것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그분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침착해졌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그분을 달랬다. 아파트 문제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요. 어머님은 민규 씨의 어머니시고 준호 씨는 형이에요.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없지만 나중에 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해요. 나의 이성적인 태도에 시어머니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분은 안도와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 다 내 말대로 하마. 서연아, 정말 다행이다. 이 집에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내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민규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녁에 남편 이준호가 퇴근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장부와 서류, 그리고 나와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하고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서연아, 방금 민규한테서 전화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나를 피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올 것이 왔구나. 당신한테 하소연했겠지? 응, 엄청 슬프게 울더라고. 오늘 당신 때문에 엄마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됐다고. 당신이 자기를 너무 매정하게 몰아세웠다고. 이준호는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서연아, 그래도 걔가 내 동생인데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당신이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너그럽게?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지난 10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이준호 씨, 나더러 너그러우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테이블 위에 장부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따져 물었다. 지난 10년 어머님 아프실 때 혼자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접수하고 수납하고 뛰어다닌 사람 나야. 당신 동생은 어디 있었어? 전화 한 통 없었어. 지난 10년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게 하려고 퇴근하고 와서 부엌에서 온갖 반찬 만든 사람 나야. 당신 동생은 어디 있었어?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어. 지난 10년 이 집의 크고 작은 지출들 누가 감당했어? 그 이민규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 어머님께 내복 한 벌이라도 사준 적 있냐고? 이제 와서 재건축 보상금 때문에 쇼하다가 들통나니까 거꾸로 나더러 너그러우라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은 격해졌다. 이준호는 나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나는 분이 풀리지 않아 서재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가져와 그의 앞에 세게 던졌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이게 우리 집 가계부야. 지난 10년 우리는 어머님만 모신 게 아니야. 매달 3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우리 아이 학원비까지. 당신 동생이 명품 시계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폼 잡을 때 자기 형이랑 형수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대? 이준호는 모든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힌 엑셀표를 보며 완전히 침묵했다. 그 위의 숫자들은 한 방 한 방의 펀치가 되어 형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가소로운 환상을 부서뜨렸다. 그는 남동생이 단지 철이 없고 응석바디로 자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피투성이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의 남동생은 이기심이 극에 달한 어른 아이이자 오직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은 모르는 기생충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때 아닌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자는 동생이었다. 이준호는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듯 핸드폰을 쳐다봤다. 받지도 안 받지도 못하는 상황. 전화벨 소리는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결국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형은 마누라 관리 안 해? 아주 나를 죽이려고 해. 으헝헝. 엄마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 주고 이제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됐어. 나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이민규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연극처럼 과장되어 있었다. 이준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가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이민규 씨, 그만 울어. 당신 눈물 값어치 없어.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박서연, 핸드폰 형한테 돌려줘. 필요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재건축 보상금 받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그리고 효자라는 두 글자로 역겹게 만들지 마. 넌 자격 없어. 무슨 헛소리야. 속내를 들킨 그는 순간적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비웃었다. 헛소리인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똑똑히 들어.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넌 그 아파트에 손댈 생각꿈도 꾸지 마. 형제 관계 끊고 싶다고? 좋아. 내가 형 대신 허락해 줄게. 내일 당장 신문에 공고 내자. 오늘부로 이민규 씨는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다고.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준호가 보는 앞에서 이민규의 번호를 차단했다.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준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준호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 집에 내가 있든가, 그 남자가 있든가. 그 남자가 있으면 내가 없어. 당신이 선택해. 이것은 내가 그에게 처음으로 내린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한 가지 계책이 실패하자 이민규는 또 다른 계책을 생각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려댔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세상에 시커먼 인파가 몰려와 있었다. 선두에는 이민규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익숙한 친척 몇 명이 서 있었다. 그가 말하던 일가 친척들인 모양이다. 이건 친족 재판이라도 열어서 여론으로 나를 압박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온갖 비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서연아, 네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야. 민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준호 친동생이고 한 가족 아니니? 한 뚱뚱한 먼 친척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일을 처리해? 형제 관계를 끊으라고 부추기다니. 다른 키 큰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형수가 너그러워야지. 시동생이랑 기싸움하는 게 밖으로 소문나면 보기 좋겠니? 이민규는 사람들 뒤에 숨어 눈이 빨개진 채 온갖 서름을 다 겪은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따금씩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면서 나는 서둘러 변명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집 안으로 들였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이리저리 나를 도덕적으로 훈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조용히 거실 TV를 켜고 내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그 장부들의 고화질 사진이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선명하게. 그리고 이민규가 돈 내기를 거부했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나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이 거대한 문구는 그의 거만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55인치 TV 화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거실의 시끄러운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서 TV 화면으로 그리고 다시 TV 화면에서 하얗게 질린 이민규의 얼굴로 옮겨갔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다. 다음은 어제 이민규가 우리 집에서 행패를 부리며
장부를 찢으려 했던 영상이었다. 영상 속 그는 흉측한 얼굴에 악독한 말을 퍼부었고 지금 그가 연기하는 가련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두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지난 10년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돌봄이 필요했을 때 그 피보다 진한 친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들 제게 너그러우라고 하셨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을 전부 저라는 남에게 떠넘겼을 때 누가 저에게 너그러웠습니까?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친척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연장자로 보이는 한 큰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이민규를 쳐다봤다. 민규야, 이게 정말이냐? 내 형수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그 큰아버지는 집안에서 위신이 좀 있었고 외랜도 공정한 편이었다. 그가 입을 열자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민규를 보는 눈빛은 동정에서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그런 거였어? 그럼 서연이가 정말 고생했네. 10년이라니 나 같으면 못해. 민규 걔가 너무 철이 없었네. 어떻게 자기 엄마랑 형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민규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TV 화면을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가짜야. 다 가짜라고.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우리 엄마 재건축 보상금 독차지하려고 저러는 거라고. 그는 TV 앞으로 달려가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남편 이준호에게 저지당했다. 그만해, 이민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준호가 처음으로 그에게 화를 냈다. 이민규는 창피함에 분노가 치밀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장부 복사본 한 권을 빼앗아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어디서 조작질이야? 어디서 날 모함해.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종이 조각을 허공에 흩뿌렸다. 모든 사람이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경악했다. 나는 하늘에서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보며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소파 밑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찢어. 어차피 다 복사본이니까. 나는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은행거래 명세서야. 연금이 입금되고 출금된 모든 기록이 있어. 이건 병원의 모든 진료비 계산서 원본이야. 어머님 성함, 주치의 서명, 병원 직인까지 다 찍혀 있어. 이것들은 네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이민규는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들을 보며 모든 기운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가 지원군으로 불렀던 친척들은 이제 그를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사면초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소동은 결국 이민규의 참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그날 밤 혈압이 치솟고 협심증이 재발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다. 병상에 누워 천장의 하얀 형광등을 바라보며 공기 중에 소독약 냄새를 맡으니 내 마음도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준호는 밖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있었고 나는 병상을 지켰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잿빛 얼굴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다. 지난 10년 내가 그렇게 잘 보살펴드려서 건강하셨는데 이민규가 돌아온 지 단 이틀 만에 어머님을 병원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아들이 아니었다. 빚을 받으러 온 저승사자였다. 다음 며칠간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죽을 끓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느라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이준호는 출근해야 해서 밤에만 잠시 와서 나를 교대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민규, 그토록 효도하겠다던 아들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후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 그러던 5일째 되던 오후, 내가 막 시어머니께 미움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이민규가 명품 옷을 입고 최신형 가방을 든 채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죄책감은커녕 조급한 탐욕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계신 허약한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내 앞으로 걸어와 대뜸 말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 이 상태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대. 우리 빨리 유언장부터 작성해야겠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자신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상 앞에서 아직 정신이 멀쩡한 어머니 면전에서 유언장을 논하고 있다니. 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내 눈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계산을 시작했다. 재건축으로 나올 아파트 세 채, 나는 친아들이니까 당연히 두 채를 받아야 하고 형네가 한 채 가져가. 엄마 예금도 우리 형제가 똑같이 나눠야지. 박서연, 당신은 며느리일 뿐이니까 엄마 재산 받을 자격 없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조용한 병실에서 모든 글자는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나와 시어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병상에 시어머니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분은 눈을 번쩍 뜨고 이민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흐릿한 눈에서 거대한 슬픔과 분노, 절망이 터져나왔다. 너, 이 짐승 같은 것. 그분은 온 힘을 다해 몇 글자를 내뱉고는 손에 꽂힌 링거줄을 확 뽑아버렸다. 바늘 끝에 맺힌 핏방울이 하얀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나가.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당장 꺼져. 어머님. 나는 급히 달려가 그분을 말리며 한편으로는 허둥지둥 호출벨을 눌렀다. 그런데 이민규는 이 광경을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가에 만족스러운 냉소를 지었다. 마치 봐,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서둘러야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하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다른 한 손으로 침대 협탁에 놓인 핸드폰을 조용히 집어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는 이민규의 그 추악한 얼굴을 향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곧 달려들어왔다. 병실 상황을 보고 그들도 놀랐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생사를 숱하게 봐온 수간호사마저도 참지 못하고 이민규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아니, 이보세요. 환자는 안정이 필요한데 상태가 이런 걸 보고도 계속 자극을 줍니까? 인간성이 있긴 한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아들이 다 있어? 주변 병상의 보호자들도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이민규는 여러 사람의 비난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버텼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흔들림 없이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민규, 넌 이제 끝났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민규가 병실에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협박해 유언장을 쓰게 하려 했는지, 어떻게 냉혈하게 재산을 계산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5분짜리 동영상을 바로 이씨 집안의 가족 카톡 단톡방에 올렸다. 아무런 글도 덧붙이지 않았. 영상 자체가 1000마디 말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돌 하나가 1000개의 물결을 일으켰다. 조용하던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셋째 삼촌, 이거 민규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둘째 고모, 세상에, 큰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재산 나눌 생각부터 하다니 저게 사람이야? 큰아버지, 내가 저놈 신보가 고약하다고 했을 때 너희들 안 믿었지. 아주 우리 씨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비난, 욕설, 경멸, 순식간에 이민규는 온 집안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며칠 전 그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친척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더 맹렬하게 그를 욕했다. 마치 그와 모든 관계를 끊으려는 듯이 사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민규의 아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와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영상 봤어요. 저 민규 씨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지난 몇 년간 그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에 정말 지쳤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이민규의 전화가 걸려왔다. 울음 섞인 히스테릭한 목소리였다. 박서연, 이 미친, X, 왜 영상을 올렸어? 당장 지워. 아내가 나랑 이혼한대. 으헝헝.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파트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발 영상 좀 지워주면 안 될까? 그의 무너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심지어 우습기까지 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너무 늦었어. 그리고 네가 아파트를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님 10년치 장부는 아직 계산이 안 끝났거든.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적에 대한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다. 나는 그 도리를 알았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하셨다. 퇴원하는 날,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마다하고 나와 준호만 동행하게 했다. 그분은 집으로 가지 않고 준호에게 차를 몰아 한법률 사무소로 가달라고 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시어머니는 명확한 정신과 단호한 태도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다. 그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곧 받게 될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전부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박서연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아들 이민규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변호사에게 아들 이민규와의 모자 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신문에 공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펴셨고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새로운 생기를 띠셨다. 나는 알았다. 그분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이민규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아파트도 잃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법률사무소에 다녀온 다음 날 그는 우리 집 문 앞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우리 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효했어요. 엄마한테 죄송해요.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고 위아래층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문틈으로 밖에서 쇼를 하고 있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의 눈물과 참회는 내게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또 다른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아들 아니야. 왜 저기서 무릎 꿇고 있어? 아직 몰랐어?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자기 엄마를 병원 신세까지 지게 했다잖아.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지. 돈 때문에 체면도 버렸네. 정말 창피한 일이야. 이 말들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이민규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여전히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이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이면 효도를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는 30분 넘게 울었고 목이 다 쉴 지경이었다. 내가 계속 문을 열지 않자 머리로 문을 찍기 시작했다. 쿵쿵쿵 소리가 둔탁하고 무겁게 울렸다. 나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고 눈을 빛냈다. 희망을 본 듯 즉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나 피했다. 나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봤다.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10년 동안 본체 만체하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 한마디로 덮으려고? 나는 냉소하며 집안에서 계산서 한 장을 가져와 그 앞에 던졌다. 연기 그만해. 용서받고 싶어? 좋아. 이건 어머님 입원비 청구서야. 얼마 안 돼? 총삼 80만 원. 우선 이 돈부터 갚아. 그럼 얘기라도 들어줄게. 이민규는 발밑에 청구서를 보고 울음을 뚝 그쳤다. 3천만 원.
예전에 그에게는 시계 하나 값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곧 이혼하고 직업도 잃게 될 지금의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그는 애원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와 차갑게 시선을 마주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며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 스스로 거두어야 할 열매였다. 이민규는 결국 3천만 원을 내지 못했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버린 그의 고육지게는 이 병원비 청구서 한 장으로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그는 시어머니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을,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혀 놀랍지 않았다. 경찰서에 가니 이민규가 있었다. 그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경찰관 앞에서 훌쩍이며 내가 노인을 학대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사기쳐서 횡령했다고 고발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더러운 물을 내게 뒤집어 씌웠다. 경찰관의 질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경찰관님, 이것은 저희 집 10년치 가계부 사본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서입니다. 모든 돈의 행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역대 병원 진료 기록과 납부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며칠 전 이민규 씨가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협박하여 유언장을 쓰게 하려던 영상입니다. 이것은 가족 친척들의 증인 진술서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과 이민규 씨와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성명서입니다. 나는 한마디 할 때마다 서류 봉투에서 증거를 하나씩 꺼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은 완전하고 견고한 증거의 사슬을 형성했다. 조정을 담당하던 경찰관,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다시 훌쩍이는 이민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테이블을 톡톡 치며 이민규에게 말했다. 이민규 씨, 현재 증거에 따르면 당신의 고발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형수 박서연 씨는 지난 10년간 당신의 모친을 성심껏 모셨으며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투가 엄격해졌다. 오히려 당신이 문제입니다. 친아들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 때문에 여러 차례 노인을 괴롭히고 자극하여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친께서 직접 고소를 포기하셨기에 입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법은 마침내 정의의 편에 섰다. 이민규의 마지막 발악은 완패로 끝났다. 그는 경찰서를 나올 때 얼굴이 창백하고 초췌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나는 그가 완전히 졌다는 것을 알았다. 보름 후 재건축 보상금이 입금되었다. 무려 20억 원. 나와 이준호의 공동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이 소식은 어찌된 일인지 이민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20억 원은 그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날 밤 나와 준호가 아이를 재우고 막 나왔을 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욕설이 들려왔다. 창가로 가보니 심장이 덜컥했다. 이민규가 건달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아파트 건물 아래를 막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페인트통이 들려 있었다. 박서연, 이 쌍년아, 당장 나와. 내 돈 내놔. 안 나와. 오늘 내 집 다 부숴버릴 테다. 그들은 발로 공동 현관 철문을 차고 벽에 페인트로 악독한 욕설을 휘갈겼다. 이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려워했다. 서연아,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이미 신고했어. 나는 손에 든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3분 전 112와의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가 경찰서에 나를 고소하러 간 날부터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 그래서 아래층에 고화질 CCTV를 새로 설치했어. 24시간 녹화되는 걸로. 이준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졌다. 그 건달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그들을 포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 이민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회질서문란 혐의로 행정구류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지만 그 욕설은 무력하고 우습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아래층의 소란을 들으신 듯했다. 그분은 창밖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에는 아픔과 실망,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내가 그분을 부축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내 손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는 나를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겉보기엔 유약해 보였던 자신의 아내가 내면이 얼마나 강인하고 단단한지를, 그리고 응석바디로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내면이 얼마나 광기 어리고 악독한지를. 그는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미안해. 앞으로 이 집 내가 당신과 함께 꼭 지킬게. 나는 재건축 보상금으로 시어머니께 최고의 실버타운 회원권을 사드리고 가장 포괄적인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시켜드렸다. 그분의 노후에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남은 돈으로 우리는 좀 더 큰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다. 생활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1년 후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시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다. 매일 바둑을 두고 서예를 하고 태극권을 하시며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다. 나와 준호의 관계는 이번 일을 겪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는 집안일을 분담하는 법을 배웠고 나의 노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남은 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했고 집안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좋아졌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거나 근교로 여행을 가며 그분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시게 했다. 그리고 이민규, 그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구류에서 나온 후 아내와 이혼했고 집도 아이도 얻지 못했다. 평판이 나빠져 직장도 잃고 어둡고 칙칙한 반지하 방에서 살며 여기저기 돈을 빌려 연명한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내 험담을 퍼뜨리려 한 적도 있었다. 내가 악독하다, 내가 그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이웃들은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기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피해서 다녔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등불을 들고 찾아도 찾기 힘든 좋은 며느리라며 시어머니가 복이 많다고들 했다. 한 번은 그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막아서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헬쑥해졌고 눈빛은 흐리멍덩했으며 몸에는 낡고 지저분한 옷이 걸쳐져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나와 화해하고 싶어 했고 핏줄의 정을 봐서라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내 체면은 네가 지키는 거야. 난 자선단체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를 지나쳐 곧장 걸어갔다. 내게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선량함은 비싸다. 그것은 오직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시어머니의 팔순잔치. 우리는 호텔에 큰 연회장을 예약했다. 친지와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다. 연회장은 만석이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사들인 멋진 한복을 입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셨다. 그분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가장 기쁜 것은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준호와 서연이 이 두 효심 깊은 자식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며느리 서연이 이 아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좋은 날도 없었을 겁니다. 내 평생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나는 시어머니를, 옆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그리고 가득 찬 하객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10년. 나는 꼬박 10년의 인내와 헌신으로 오늘의 모든 것을 얻었다. 가치가 있었는가? 물론이다. 연애가 끝나고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호텔을 나섰다. 무심코 호텔 맞은편 길모퉁이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가 몰래 이쪽을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다. 이민규였다. 그는 그렇게 외롭게 서서 이쪽의 떠들썩함과 웃음소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어쩌면 한 가닥의 후회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이쪽으로 건너올 용기가 없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도로가 아니라 결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었다. 시어머니도 그를 보셨다. 그분은 그저 담담히 시선을 거두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자. 네, 어머님, 집에 가요? 나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다. 때로는 선량함에 날카로운 가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지키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10년의 시간과 맞바꾼 최고의 결말이었다.